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40대 청년 정치인 김가람 최고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과 기성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향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 특보도 그만둬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펼쳐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노란봉투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노동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노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 하는지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에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청년과 기성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태은영 기자입니다. 당헌 제19조 27조에 의하여 최고위원으로 김가람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 등 각종 설화로 물러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임으로 호남 출신 40대 청년 정치인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전국위원회 소속 유권자 828명 중 539명이 ARS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모두 381표를 얻었습니다. 함께 경쟁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5표,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은 23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의 역할을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 출신의 40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열게 됐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역사적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만찬 회동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중 관계의 어려움에 중국 책임이 없다고 한 싱 대사의 발언을 꼬집은 건데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항의는커녕 듣고만 있었다며 백댄서를 자처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또 우리 서해 인근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현재 맡고 있는 특보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당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당내 분열을 야기하는 인사에 대한 지도부의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폭 논란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반박한 것을 비판하며 이 특보가 특보 자리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고 이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를 직격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모인 확대 간부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당의 혁신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한 달 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를 비판하며 당 혁신을 촉구했던 양 위원장은 내부 총질과 수박 취급 같은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앞으로 구성될 당 혁신기구의 중요 임무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계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족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혁신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를 수박이라고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의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양 위원장이 요구한 당내 민주주의 확대는 당연한 얘기라며 문자 폭탄과 폭언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또 정당이 다양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표명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신고하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혁신기구와 관련한 양 위원장의 조언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발언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권 대변인의 사과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이 대표의 사과와 면담을 요청한 것에 이 대표가 침묵하고 있어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찬 회동에서 중국의 작심 비판에도 아무 말 않으며 굴욕 외교를 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경제와 안보 등에서 할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가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노란 봉투법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까지 나서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는 괴담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문에선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 봉투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를 비판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과반 이상인 167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 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세슘 우럭과 삼중 수소입니다. 네. 삼중 수소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히면서 여야가 또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세슘, 삼중 수소 네. 이렇게 얼핏 다가가는 그런 단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선동 정치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올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 방류가 임박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점차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원전 항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네. 2년 전에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통과시켰었거든요. 그 통과시킨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비과학적 괴담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이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후쿠시마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럭에서 대규모 세슘이 이제 검출됐다는 소식을 이제 우리 국민이 접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을 먹는데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보면 1kg당 100베크렐, 이 100베크렐이 기준치거든요. 네. 그런데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무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이 됐습니다. 18,000베크렐이 검출이 된 건데요. 네. 이에 도쿄전력 그물을 설치하겠다. 그물을 설치해서 물고기를 가둬두겠다는 계획인데 물고기는 잡을 수 있더라도 이미 오염된 바닷물이 흘러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중 수소는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직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이제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 장치로 이제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네.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삼중 수소가 유기물질과 결합을 하면은 유기결합 삼중 수소, 유기결합 삼중 수소, 즉 OBT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몸 안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몸 안에 있는 세포나 DNA와 접촉을 해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윤재혁 원내대표가 중국 동쪽 연안에서 배출되는 삼중 수소의 양이 이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과학적 근거가 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 오염수 공방이 지속될수록 이 국민들만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삼중 수소 양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주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배출되는 양이 이제 각 나라마다 배출을 다 시키는데 그 양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50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픽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이례경 사퇴 후폭풍입니다. 이례경 위원장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수장으로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파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례경 위원장의 과거 발언 그리고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모두 이제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네, 이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천안함이 자폭했다는 설 이것을 주장한 것이 가장 큰 논란이 돼서 사퇴를 했고요. 네.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 최원일 전 천안 함장에 대해서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이 기자들에게 한 이 말이 화근이 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국민 정서와 좀 이렇게 동떨어지는 그런 발언들은 항상 후폭풍이 좀 거세게 일기도 하는데 네. 권칠승 대변인이 이제 그 뭐 발빠르게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권 대변인은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한 상태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이제 유감을 표했고요. 어제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이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요. 전현직 당 대표부터 불법과 비리에 연루가 돼 있어서 당의 기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는 것과 동시에 중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한 책임이 이제 본인에게 있다, 당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정식 사과는 공식 사과는 하지 않은 상황.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낙마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당 대표의 책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 비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 방송에서 무한 책임을 질 방도는 대표직 사퇴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친명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겹쳐있는 민주당인데 이처럼 혁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이 인사 문제로 스텝이 꼬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픽도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입니다. 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 협력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이제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인사가 오랫동안 내정설에 있는데 내정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을까 이게 싶기도 네. 합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2011년에 이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이 피해 학생 2명이 이 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썼는데요. 진술서 내용이 이 복싱과 그 헬스를 배운 후에 연습을 한다면 수차례 때렸다거나 또 이 다른 학생의 다른 친구의 머리도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3년 뒤 교사의 폭로로 알려졌는데 이미 이 특보의 아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한 명문대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한 뒤였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력 언론인을 배출시킨 선봉장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 특보 아들의 또 경우에는 동급생을 폭행했지만 이 특보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같은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었죠. 후보 때보다 더 강도 높은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이 특보가 아직 그 방통위원장 자리에 공식적으로 내정된 것이 발표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학교 폭력 문제는 청년층은 물론 이 부모 세대의 지지율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학생과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특보가 이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 A4 용지 한 7장, 8장 정도 되는 아주 긴 입장문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통위원장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방통위원장 내정과 관련된 또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 논란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8일 동포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에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며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체코 상하원 의장 회담을 언급하며 의회 외교를 통해 체코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인 SMR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SMR까지도 협력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해외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과 기업인들은 체코 문화원 설립과 한글학교 지원, IT 스타트업과 의료 협력 등을 건의했습니다. 내년 총선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 우표나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는데 재외국민이 투표 등록과 행사를 위해 대사관을 2번 방문해야 하고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왕래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장은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면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인 채용이 어렵다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김 의장은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넥센 타이어 공장을 찾아 현대자동차와 넥센 등 한국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체코 상하원 의장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우리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높은 경쟁력, 기술 경쟁력 이것을 토대로 체코의 그 원전 사업이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런 것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표해 주셔서 6박 8일간의 헝가리,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김 의장은 현지 시간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징계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열린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법 51건 중 중요한 35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탈리아에 1대2로 진 데 대해서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쉽게 결승 진출은 실패했지만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패배는 안타깝지만 낙담할 이유가 없다며 선수들의 분투가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천억 원을 부정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가 밝힌 단체는 전장현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으로 3개 시민단체가 서울 시민의 혈세 약 2,239억 원을 독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장현의 경우 집회 시위 참석도 박 전 시장이 일자리로 인정을 해주면서 극단적 정치활동 시위 참여에도 지원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하협은 2019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던 김 의원이 대북 송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김 의원이 해명 자료를 냈지만 민하협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입당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입니다. K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 납부가 약 30년 만에 분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연간 3만 원, 즉 월 2,500원으로 한국전력이 1994년부터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일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대통령실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방만 경영 등의 지적과 함께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겁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는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쳐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전력은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당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과 KBS는 3년 단위로 계약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고, 그게 내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현재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전기요금에 합쳐 세금처럼 납부하는 수신료 징수 방식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KBS의 약 총 예산 중에 40%를 수신료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이 같은 KBS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건 반발에 대통령실 역시 즉각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토론 참여자 96.5%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입니다. 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니 언론 탄압이라는 선전선동의 포장지를 씌워 목청 높여 구호만 외쳐온 것 아닙니까? 이처럼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이 정작 야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추진하는 취지와 동일합니다. 해외의 경우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데요. 광고 수입이 없는 BBC, NHK와는 달리 KBS는 2021년 7월부터 중간 광고까지 허용하면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길들이기냐,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당한 수순이냐, 대통령실과 KBS 간 벌어진 분리 징수를 둘러싼 충돌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 의원님 지난주 저희 방송 보셨나요? 옥지원 부위원장과 함께한 네, 방송.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네. 자리가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네. 봤습니다.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니 근데 뭐 최수지 네. 의원님 찾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아, 네. 지난주 방송에 안 나와서 어디 갔느냐 네. 이렇게요. 팬분들도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각각 주한 일본 대사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자, 두 대표의 같은 날 다른 행보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각자 뭔가 정말 바람직한 해법이 무엇인가 그런 걸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다방면으로 뭔가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접점을 이제 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기대감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을 이제 이 공동 대응 협력의 네. 상대로 선택한 시기가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쟁화를 위해서 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여당의 노력에 조금 재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이랑 선전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조금 저해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당이 그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야당은 그에 반하는 그 균형 외교라는 그 명목으로 중국과 이야기를 했다는 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과학적인 검증을 이야기하시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과학적 선동 배격하겠다. 불신부터 해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게 아닙니다. 검증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난 것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그 여당의 대표가 맞나 일본 정당의 대표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회동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말고도 어제는 한중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에만 매달리고 탈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죽을 맛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색된 한중 관계 속에서 좀 그걸 풀어나가 보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자리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본이 조금 더 자기가 주도적으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이 주변국들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이런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는 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외교부 1차관이 이제 신 대사를 초치를 했었고 박진 장관 역시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중국의 외교적인 결례도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경색된 한중 관계를 야당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그걸 깎아내리기만 하는 여당의 태도가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 만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을 두고 터무니가 없는 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중국의 55개 원전이 거의 우리나라 서해에 맞닿은 연안에 몰려 있고 또 그리고 배출이 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이른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이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해석.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게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같은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본질은 회피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대변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사례와는 다르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사고가 난 원전에서 방류되는 첫 오염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항만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책임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인지, 실제로 잡힌 물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괴담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겠고요. 여당은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면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본을 두둔하기에만 바쁘니까 좀 참 파렴치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면 일본이 무리해서 방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방류를 하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왜 일본의 입장에 서서 앵무새처럼 일본의 입장만 대변해주고 있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랑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잖아요. 여기에서 중국이 제3자로서 결례를 이렇게 행할 정도로 참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다 보면은 이제 거리에 민주당 현수막이 상당하게 좀 많이 붙어 국회 앞에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당내의 당략적으로 아니면 정쟁적으로 이렇게 몰아만 간다면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은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바다와 인접한 국가, 모든 국가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는 섬나라죠. 피지의 외교부 장관까지 일본을 향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만두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우리나라의 여당 대표가 이렇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사도 한국 내에서 오염수 문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치면은 꼭 지금 중국을 고르는 시기였어야 되나? 일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뭐 미국을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고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조금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자,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에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좀 패러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 입장이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양강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용 외교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뭐 불필요한 자극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중국을 건들고 그게 당당한 외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눈에서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외교도 적군, 아군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정말 대안 없는 그냥 무조건 탈중국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과는 가치를 좀 공유를 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실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의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참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양국에서 서로 가지 말고 본인을 봐달라고 이렇게 조금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싸 외교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바이든은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었어요. 중국에서 그 정찰기를 보냈을 때도 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부통령 시절 이렇게 방한했을 때 했던 말이기도 한데 한 보도에서는 이 경제 성과를 좀 자평하면서 미국 우위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이 조금 더 한국에 관심을 끌고 싶어서 우리에게 정말 동맹의 좀 국가라는 거를 확인시켜 달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 협력 특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론하면서 특보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면서 중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자, 이거 아들의 학폭 논란 방통위원장 임명에 영향을 줄지 먼저 안 대변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방통위원장 임명에 영향을 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특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문제죠.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보도가 많이 됐는데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을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그리고 왜 나를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이나 부딪히게 했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소돼야 할, 수사를 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관 특보 아들의 경우에는 2015년 국정감사 그리고 2019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지난 정순신 사태로부터 이 정부는 아무것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났던데 이동관 특보가 그 아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가 열렸고 선도위의 결정에 따라 전학이 결정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선도위가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는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짓 해명까지 불거진 거 보면 뭐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특보 자리에서도 얼른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학폭 의혹이 있었던 그 아들이 다른 학교 전학을 갔다가 또 명문대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어제 이동관 특보가 이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이게 조금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은 논란이 빚어질 때에는 당연히 송구함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는 모두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까지 나서면서 무차별적인 카더라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는
하는 거는 좀 멈추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서울시 그 당시에 행감 자료를 보면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교사가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이제 팩트 체크는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좀 챙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뭐 후보가 된 것도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부터 조금 소상히 밝히고 나서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학생과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지만 화해를 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동관 특보가 어제 그렇게 해명을 했죠. 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인 가해는 아니라고 네네. 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책상에 머리를 300번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그리고 과장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학폭위를 열어서 사실을 바로 잡았어야죠.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학교의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뭐 아들 문제를 잘 처리해달라는 것으로밖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내놓으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고 싶은 건지,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에 좀 치가 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와 함께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열린 그런 대화 자리라고 하는데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라진 노동 탄압이 다시 눈앞에 벌어졌다라고 발언해서 파장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노동정책에 대한 두 분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안기령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그 일자리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이 먼저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 현실을 진단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어느 정권보다 심각하고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이 주요 정책 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저는 특히 건설 노조와 공무원 노조 소속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었는데, 건설 노조의 투쟁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과 같고, 특히 준기능공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줬고요. 그리고 청년 공무원들의 자살과 퇴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도한 업무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력 감축이 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우중이 있었군요.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노동 탄압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그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서 19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MZ세대를 앞세워서 조금 더 큰 방탄을 위해서 좀 청년 노동자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이 인식이 더 유별나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건설노조를 이야기하셔서 오늘 있었던 그 민노총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이 노조의 큰 문제점이 좀 내로남불이 심하다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16일에서 17일 1박 2일 동안 그 집시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폭력이 아니었고 지금 경찰이 하는 것은 폭력 경찰이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는 저는 노조가 너무 안일하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공무원 노조 퇴사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네. 지금 공무원이 인기가 한창 좀 많았었을 때 그때 이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사실은 이 MZ세대들은 공무원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국가에 대한 봉사나 헌신이 기성세대에서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면 이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공무원이 좀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좀 높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대표나 노조가 함께 뭔가 대여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여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국민의힘은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그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하고 그 이유를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꼽았습니다. 그 경찰봉을 휘둘러서 부상을 입혔던 그 이유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그러자 그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 아까 이재명 대표 방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대표님이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싱하이민 중국 대사를 만나도 방탄용이라고 하고 청년 노동자들을 만나도 방탄용이라고 하니까 뭐 만능 방탄설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법치주의 이야기를 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협상과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협의가 아닌 법만을 좀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경찰의 몽둥이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에게 엄포를 놓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김기현 대표도 정치인일 텐데 정치인 선배를 바라보는 지망생으로서 좀 마음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눌러야 할 사회 악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국노총을 두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이렇게 몽둥이로 때립니까? 친구가 불에 타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때려잡고 있는 것은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야당이 노동계와 손잡고 또 정부에게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이 그 양대 노총이 조만간 대규모 장외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투쟁하는 것을 검토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대 투쟁이 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대 정부가 이 노동판 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도 조금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상당히 우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총이 이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일반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뭐 경사노위에 불참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 노조들이 행태를 조금 멈출 수 있게 경사노위를 완전히 재편해가지고 정말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원들이 조금 선임되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조에도 고쳐야 될 문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강경한 진압만을 통해서 어떻게 노동을 개혁하고 노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계와 조금 대화 창구가 단절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노조와 야당이 법을 지켜가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노동 현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노동계와 그 정부의 대화 단절 위기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